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평안하신가요? 매번 남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적어 보내려고 하니 조금 쑥스럽네요. 저는 태국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에요.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30대인 딸이 하나 있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이 결혼을 준비했는데 그 과정에서 겪은 참 기막힌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 일은 어떤 일이든 귀한 건데 사람들은 저마다의 편견으로 직업의 귀천을 나누더군요. 비단 직업뿐만이 아니라 저는 젊을 적부터 여러 편견들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왔어요. 아니, 사실 태어날 때부터였죠. 저는 저희 나라에서 평민 출신이거든요.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태국 사람입니다. 태국에서 현지 가이드 일을 하다가 같이 일하는 한국인 가이드였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죠. 사실 당시 제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나이도 20살이 갓 지났을 때였고 남편을 만난 지는 1년도 안 되었을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과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저와 굉장히 잘 맞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남편은 어렸을 적에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혼자 자라왔던지라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게 소원인 사람이었어요. 저 역시 가정적인 성향의 사람이었고 결국 남편을 믿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후 한국에 와서 살 때에도 저는 여러 시선에 시달렸어요. 요즘에야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많아져 전체적인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당시만 해도 이국적인 제 외모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답니다. 그때는 한국말도 서툴렀고요. 하지만 저를 향해 쏟아지는 차별적인 언어들은 금세 익히게 되더군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던 저는 상처를 곧잘 받았고 남편은 그런 저를 항상 다정하게 위로해 주었어요. 가끔 정말 무례한 사람들이 있으면 저 대신 싸워주기도 했죠. 저기요, 이 사람 한국말 잘하거든요. 남의 와이프한테 그게 무슨 무례한 소리입니까? 그냥 하는 말이지 뭐. 내가 뭐 없는 소리를 했나? 왜 역정을 내고 난리야? 사람 앞에 두고 그딴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도 장사하는 사람이. 가난한 나라에서 온 건 사실이잖아. 당신 왜 사람을 이상한 사람을 만들고 난리야? 가난은 그쪽 인식이 가난한 거죠. 뭐 얼마나 대단한 거 팔고 부자같이 산다고 그딴 소리를 면전에 대고 해. 지금 당신이 큰 소리 낼 자격이 있어? 앞으로 이 가게 다시는 오나봐라. 그런 일들이 매번 있지는 않았지만 남편은 그게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일이 없을 때면 아예 집 코앞에 있는 슈퍼나 동네 시장을 가게 되더라도 될 수 있는 한 제 손을 잡고 같이 나가주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남편이 없었다면 전 진작에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을 거예요. 남편은 저와의 결혼을 계기로 한국에서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영어도 잘하고 태국어도 잘했던 남편은 통역사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통역사로 일하는 게 열심히 할수록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더군요. 남편은 일이 들어오면 마다하는 법이 없었어요. 덕분에 몇 년 지나자 꽤 돈을 모았고 저희는 그나마 외국인 인구가 많다는 동네에 작은 집을 구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새 보금자리로 들어가게 된 그 해에 저는 우리 딸을 출산하게 되었고요. 딸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옹알이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말을 배우게 되니까 저는 내심 제가 한국말이 서툰 것이 걱정이 되었어요. 괜히 우리 딸이 한국어 발음이 어눌해지지는 않을까? 아니면 너무 한국말을 잘해서 나랑 소통이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 말로는 아이들은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걱정할 일이 없다고 했지만 저는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딸아이의 손을 잡고 계속 어디든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놀이터라도 매일 들르려고 했고 시내를 다니기도 했어요. 신기하게 그 전에 한국 사람들은 저에게 차갑거나 냉정한 일이 많았는데 아이와 함께 다니니 전부 언제 그랬냐는 듯 따뜻해지더군요.
동네가 달라진 것도 한몫했겠지만 그래도 정말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놀이터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자 동네 애 엄마들이 하나 둘씩 말을 걸어주고, 시장일 가더라도 아줌마들이 아이가 귀엽다며 한마디씩을 덧붙이시곤 했죠. 외국에서 오셨나 보네. 애기가 너무 예뻐요. 남편은 한국 사람? 네, 한국 사람이에요. 결혼해서 여기 들어온 거예요. 한국은 살만해요? 고향 떠나와서 애까지 키우려니 엄청 힘들죠? 애 키우니까 한국말을 더 배우고 싶은데 아는 사람이 잘 없어서요. 자주 나오고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그래요. 여기 요만한 애 키우는 엄마들 많아. 애 이름은 뭐예요? 하늘이요. 하늘이 이름 예쁘게 잘 지었네. 한국에 사는 애 엄마들은 다 애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하늘엄마, 저기 유치원 뒤쪽 놀이터로 가봐. 동네 애 엄마들 다 거기서 놀고 있으니까. 나물 파는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놀이터로 가보니 정말 동네 애 엄마들이 다 모여있는 것 같았어요. 딸이랑 함께 가니 저한테 관심을 보이며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더군요. 저는 저를 하늘이 엄마라고 부르는 게 정말 좋았죠.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대해주니 저도 자신감이 붙어 조금씩 사람들이랑 말을 섞어보았어요. 집에서는 딸아이와 함께 글을 배우고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이랑 수다를 떨다 보니 한국어가 금세 늘었죠. 어느새 수준급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저를 동네 사람들은 신기해하면서도 좋아해 주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바꾼 경험이었어요. 그렇게 8년이 지나자 저는 한국말을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어요. 딸의 친구들이 놀러와도 된장찌개나 김치 부침개를 뚝딱 만들어줄 정도로 한국 요리 또한 익숙해졌어요. 덕분에 저희 딸은 구김없이 밝은 아이로 자라나 주었고 남편도 달라진 저의 모습을 전보다도 더 좋아해 주었답니다.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게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행복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고 말았어요. 지방으로 출장을 갔던 남편이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겁니다. 원인은 남편이 묵었던 숙소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였죠. 당시에 그 지역 신문 기사에도 나왔었어요. 한밤중에 전기 누전으로 발생한 사고라 피해자가 정말 많았던 사고였거든요. 대부분의 투숙객들이 자다가 봉변을 당했고 저희 남편 역시 그들 중 하나였죠. 사고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는 건 끔찍했어요. 대부분 탈출을 멀리까지 시도하지도 못하고 유독가스에 의식을 잃었다더군요.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엉엉 울면서 애를 안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가는데 남편의 시신을 보고 싶기도 보고 싶지 않기도 했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이 현실 같지 않고 악몽 같았거든요. 세상에서 그런 슬픔을 겪은 일은 그때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제대로 넋놓아 울지도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이며 사망신고며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한보따리였거든요. 외국인인 저는 한국에서 그런 자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때는 하나도 몰랐어요. 아무리 한국말이 늘고 한국 사회에 익숙해졌다고 해도 그런 법적인 처리는 아예 다른 문제였던 것이죠. 다행히 소식을 들은 친했던 동네 애엄마들이 손수 나서서 도와주고 동사무소 직원분들도 도와줘서 겨우겨우 모든 일들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겪어보고 나니 앞으로 우리 딸을 나 홀로 키워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무섭도록 실감이 나더군요.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보상금 등등을 합치고 나니 딸 대학도 간신히 보낼까 말까한 금액이 나왔어요.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몰라 쩔쩔매는데 친했던 수연엄마가 저에게 찾아와 이런 얘기를 해주었어요. 하늘엄마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요새 하늘이 보면 아주 어린애가 낯빛이 어두워도 너무 어두워.
하늘 엄마도 계속 집에서 이러지 말고 뭐라도 해. 응? 남편 보험금 있잖아. 그걸로 식당을 차리든 뭐든 해서 움직여. 그래야 속도 나. 안 그러면 그 속이 다 문드러져서 병 생긴다고. 응? 움직여야죠. 저도 아는데 제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한국에 와서 애만 키우고 일은 안 했거든요. 저번에 왜 하늘이 생일 파티 했을 때 동네 엄마들이 그랬잖아. 하늘 엄마 식당해도 되겠다고. 차라리 그거라도 해보지 그래. 아우, 제가 무슨 식당을 해요. 그 흔한 식당 알바 하나도 해본 적이 없는데. 못할 게 뭐야. 하늘엄마 한국 요리도 곧잘하고 심지어 태국 음식도 잘하잖아. 저번에 무슨 볶음밥 같은 거? 그것도 동네 아줌마들이 얼마나 잘 먹었어. 그거 먹고 식당 차리라는 말 나왔던 거 아니야. 독특하기도 하고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고. 남편 목숨값인데 괜히 했다가 망하면 어떡해요. 오히려 상황 더 안 좋게 만들면 다른 데서 돈 벌어와야 하는데 제가 이 나이에 어디 회사로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야? 어떻게든 1원이라도 벌 생각을 해야지. 이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야. 얘 이제 중학교도 올라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돈이 더 필요해진다고. 뭐 하면 이거 한다고 빠져나가, 저거 한다고 빠져나가. 금세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한동안 혼자 고민을 해봤어요. 다른 친한 주민들에게도 식당을 차린다는 의견에 대해서 물어보고 다녔어요. 한 번이라도 저희 집에 왔었던 사람이면 전부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제가 한 음식이 맛있다며 팔릴 것도 같다고 해주었죠. 그리고 수연 엄마랑 비슷한 소리들을 했어요. 일단 뭐라도 시작해야 근근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보험금으로 작은 식당을 하나 차렸어요. 태국 음식점으로요. 나름 저희 고향 맛도 살리면서 한국인들 입맛에 맞는 요리를 만드느라 고심을 많이 했죠. 가게는 집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이었고 그나마 큰 길가랑도 가까운 위치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장사 요령이 없다 보니 손해를 보기 일쑤였죠. 점차 여러 가지를 보완해도 벌리는 돈은 충분하지 않았어요. 한 3년 정도는 정말 손님이 없었거든요. 근처에 미군 기지가 있어서 어쩌다 찾아오는 군인이나 정말 몇 없는 태국 사람들이 방문해주는 게 다였죠. 가진 돈이 줄어드는 게 눈에 훤히 보였고 딸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가니 더 큰 부담이 되었어요. 교복 살 돈도 없어 동네 지인 중에 같은 학교를 졸업한 아이 옷을 얻어와 입혔죠. 한 동네에 오래 있다 보니 서로 사정이 훤했는데 저희 딸이 괜히 아이들한테 놀림을 당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착한 저희 딸은 어차피 자기는 키가 많이 클 거라 선배 옷을 입는 게 오히려 좋다며 저를 안심시키더군요. 원래 입던 애가 좀 덩치가 있는 애라 너한테 너무 크지 않아? 세탁소에 맡기기라도 할까? 옷을 좀 줄여야 할 것 같은데. 나중에 3학년 돼서 키 크고 살찌면 어차피 작아서 입지도 못해. 지금 아예 큰 거 받아서 입는 게 낫지 뭘. 그리고 난 지금부터 우유 열심히 마셔서 키도 엄청 클 거라서 괜찮아. 그래도 품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아우, 나는 다 잘 어울려. 엄마는 걱정하지 말고 얼른 재료 준비나 하세요. 깔끔하고 좋기만 하구만. 제 딸이지만 어려서부터 참 속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나중에 엄마 고생시키지 않겠다며 학원 한 번을 안 다니고 공부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학교에서는 늘 전교권에 들 정도로 공부를 잘했죠. 제 앞에서는 생글생글 웃었지만 딸도 정말 치열하게 자기와의 싸움을 한 거였어요. 한 번은 밤늦게 공부하다 잠든 딸을 깨워 침대로 옮기려다가 노트에 이런 문구가 적힌 걸 봤어요. 포기하려는 이 순간에도 엄마는 허리를 굽히신다. 다른 페이지들에도 간간히 그런 힘이 나게 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전부 다 제 이야기더군요. 교과서도 선배들 거 물려받아 지저분한데 딸아이의 글씨만 또렷하게 보였어요. 그날은 딸 몰래 숨죽이며 참 많이 울었네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귀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기적과도 같은 손님이었죠. 저도 얼굴을 아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남편의 옛 동료였습니다. 가이드도 같이 하고 통역사 일도 같이 했던 정말 가까웠던 동료였어요. 근처에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태국 음식점이라고 해서 호기심에 들어왔다가 저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아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오랜만에 태국 음식이 먹고 싶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들어왔는데 재수 씨를 만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 보험금으로 작게 차렸어요. 딸도 키워야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요리밖에 없으니까요. 뭐 보시다시피 그다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딸이랑 둘이 살아가고는 있어요. 소식 들었어요. 아, 그때 제가 해외에 있어서 소식을 좀 늦게 들었거든요. 한번 찾아봤어야 하는데 미안해요. 여기 가게 차린 지 얼마나 됐어요? 글쎄 한국말이 더 늦었네. 완전 한국 사람 다 됐어요. 3년 정도 됐어요. 아, 애 키우고 애 엄마들이랑 수다 떨고 여기서 일하고 하다 보면 뭐 쑥쑥 늘죠. 하, 그럼 빨리 늘죠. 다름이 아니라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그런데 저 요즘 가끔 태국에서 우리나라로 여행하는 분들 가이드 해드리거든요. 업무차 오신 분들 통역도 해드리고요. 그분들 여기로 아예 데려오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아요? 네? 그러면 저는 너무 감사하죠. 어쩌다 한 번씩만 들려줘도 고마운걸요. 그 뒤로 그 동료분은 정말로 손님들을 잔뜩 데리고 찾아와 주더군요. 그리고 그 홍보 효과는 정말 엄청났어요. 저희 집은 태국인 관광객들에게 필수 코스가 되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마침 그때 저희 지역에 미군 기지가 사라지면서 유입 인구가 많아지자 손님들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태국인들도 찾는 진짜 현지의 맛이라며 한국 사람들에게까지 유명해졌고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이 벌리자 저희 모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처음 큰 돈이 들어왔을 때는 밥상에 고기도 차리고 딸아이가 좋아하는 떡볶이도 차려놓고 둘이 눈물을 훔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기쁨의 눈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저희 딸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법학과에 들어가게 된 거였어요. 엄마, 나 합격이야. 진짜? 서울대? 세상에, 아우 세상에나. 우리 딸 진짜 서울대를 합격했어? 아, 고생했어 우리 딸.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너무 고생 많았어. 아니야 엄마, 너무 고마워. 그동안 나랑 같이 밤새주고 엄마가 더 고생 많았어. 엄마 너무 고마워. 그동안 잠도 줄여가며 악착같이 공부한 노력의 산물이었죠. 딸과 저는 또 한 번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얼싸 안았어요. 그간 힘들었던 날들이 전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제 딸아이 학비는 전부 제가 대주었어요. 딸은 자기가 일해서 벌 수 있다고 한사코 말렸지만요. 저는 돈을 벌면 우리 딸부터 원 없이 공부하고 좋은 음식만 먹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여유로운 대학 생활을 보낸 딸은 거기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답니다. 그 사이 저희 가게는 방송에도 나오고 더욱 유명해져 손님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어요. 결국 5호점까지 지점을 늘리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저희는 원래 장사를 하던 건물을 통째로 사서 가게를 전부 세단장하고 딸과 함께 지내는 집은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죠. 고향 식구들도 1년에 한 번씩은 한국으로 초대할 수가 있었고요. 다들 저희 모녀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시험 합격 후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 고군분투하던 딸은 몇 년 만에 업계에서 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입지를 탄탄히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도 어느덧 60살이 넘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 무릎이며 어깨며 하나둘씩 삐기덕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다들 하나같이 당분간은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더군요. 20년 가까이 주방 일을 하다 보니 이미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저는 주방 일에서는 손을 놓고 대신 틈틈이 가게로 가 주문도 받고 결제도 하며 조금이라도 가게에 머무르려고 했어요. 평생 하던 일이라 집에서 놀고 먹자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지점들을 돌아다니며 눈에 보이는 작은 일들, 소위 말하는 허드렛 일을 조금씩 했습니다. 운동 삼아서요. 딸과 함께 산책도 자주 다니고
근처 헬스장도 같이 다녔어요. 저희는 항상 자매처럼 꼭 붙어 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딸이 자꾸만 핸드폰을 보고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는 듯 하더군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어요. 저희 딸이 그전에도 연애를 안 했던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뭔가 느낌이 달랐죠.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해가 되자마자 남자친구와 손을 꼭 붙들고 저에게 인사를 하러 왔어요. 예비서이는 젊은 교수였는데 키도 인상도 훤칠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깍듯하고 모든 방면에서 훌륭했지만 저는 어딘가 모르게 석연찮았어요. 자신감 넘치고 여유로운 모습은 좋았지만 그게 지나친 느낌이랄까요? 가이드 일도 그렇고 식당 일을 할 때도 항상 사람을 대하는 일을 했던 저였기에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안 좋은 것이 있었어요. 굳이 표현하자면 저에게 결혼을 허락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제 딸과 결혼을 해주겠다고 알려주러 온 것 같았죠. 아우 어머님, 그동안 저희 하늘이 이렇게 예쁘게 키워내시느라 너무 힘드셨죠? 하늘이한테 아버님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안 그래도 하늘이는 처음 봤을 때부터 정말 지켜주고 싶은 아이였거든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해드릴게요. 든든하네. 태수는 부모님이 모두 계시나 보구나. 부모님이 이렇게 멋진 아들 두셔서 참 자랑스러우시겠다. 아이, 그럼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공직자이신데 아직 퇴임은 안 하셔서 일하시는 중이에요. 그러고 보니 어머님은 식당 일 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뭐 그냥 운동 삼아 하는 편이야. 나이가 드니 집에만 있기도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전 되게 열린 사람이에요. 안 그래도 하늘이가 워낙 똑부러지고 생활력이 강해서 제가 반한 거였거든요. 저한테 시집 오면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요. 너 앞으로 생활이 엄청 편해질 거야. 내가 그렇게 해줄 테니까. 제 귀에는 그런 말들 속에 숨어있는 묘한 잘난 척들이 들렸는데 딸아이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예비 사이가 가고 제가 넌지시 딸아이한테 그 사람 많이 좋아하냐고 떠보듯 물어보니 활짝 웃으며 그렇다더군요. 뭔가 귀엽기도 하고 남자답기도 하고 엄마가 보기에도 그렇지 않아? 뭐 보기보다 출석거리는 면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치? 근데 난 저렇게 자신감 넘치는 남자가 멋있더라고. 그 전에 남자들은 은연중에 나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도 않고. 하긴 작년부터 너 맨날 집 앞까지 바래다주고 했었잖아. 요즘 세상도 흉흉한데 그게 전부터 고맙기는 하더라. 딸아이가 좋다고 하니 뭐라 말리기도 어렵고 실제로 자신이 호언장담하는 만큼 우리 딸한테는 잘해주니 저도 딱히 반대할 이유는 없더군요.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말았어요. 무엇보다도 저희 딸이랑 잘 맞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저만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더군요. 얼마 뒤 저희 딸의 결혼식에 커다란 방해물을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 상견례 때 일어난 일 때문이었어요. 장소는 사돈댁 내외가 일하는 우체국 근처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사돈댁 어른들은 두 분 다 일을 하고 있고 저는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제가 그 근처로 가주겠다고 해서 그리로 잡은 거였죠. 딸은 오전에 중요한 재판이 있어 끝나고 바로 오기로 했고 저는 혼자 상견례 장소로 가기로 했어요. 레스토랑은 건물 11층에 위치해 있었기에 엘리베이터를 타야 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저랑 젊은 사람들 한 대여섯 명이 1층에서 탑승을 했어요. 그런데 저와 같이 있던 한 아줌마가 버튼을 누른 채 계속 안 타고 버티는 거예요. 뒤에 일행이 와서 그런 것 같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한 2, 3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서 엘리베이터를 계속 잡고 있으니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눈살을 찌푸리게 되었죠. 결국 젊은 남자 한 명이 이렇게 외쳤어요. 저기요, 아주머니 다음 거 타세요, 다음 거. 지금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금방 와요, 금방. 잠시만 기다려봐요. 엘리베이터에서 소리 나잖아요, 아줌마. 그냥 다음 거 타시라고요. 저기 오네. 아우, 저기 오잖아요, 좀. 그걸 못 기다린다고 그렇게 화를 내요? 지금 아줌마 한 사람 때문에 여기 사람들 전부 피해보고 있잖아요.
아니 뭐 돈이 떨어지기를 했어 뭘 했어. 피해를 봤으면 뭐 얼마나 왔다고. 왔네 왔어. 여보 빨리 와. 여기야. 아저씨가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자 아줌마는 크게 손짓을 했고 그러면서 한순간에 누르고 있던 버튼에서 손을 뗀 것 같았어요. 그러자마자 바로 문이 닫히려 했고 아줌마는 놀라서 문틈에 들고 있던 가방을 끼워 넣더니 억지로 문을 비집고 들어왔죠. 그렇게 나이가 지긋한 부부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게 되었어요. 저는 문 바로 옆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 바로 서서 가만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아줌마는 탑승하자마자 다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몇 초를 못 기다려서 사람 면전에다 대고 문을 닫아? 참나, 사람 뻔히 앞에 도착했는데 그게 무슨 매너인지 원. 그렇게 인색하게 살아서 뭐 얼마나 부귀영화들을 누리겠다고? 저는 속으로 피곤한 사람이 탔네 하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아줌마가 또 이러는 겁니다. 11층 좀 눌러줘요. 워낙 큰 소리로 말해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어차피 저도 11층에 갈 거였기 때문에 11층 버튼은 이미 눌러져 있어서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아줌마가 제 어깨를 퍽퍽 치면서 또 그러는 겁니다. 이봐요. 11층 좀 눌러달라고요. 그냥 툭툭 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시정잡배처럼 어깨를 밀듯이 치는데 기분이 나쁘고 황당해서 뒤돌아봤어요. 아줌마는 나를 보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하더군요. 뭐야? 한국말 할 줄 몰라요? 속에서 욱하고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그날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기에 큰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어요. 한번 꾹 참고 점잖게 얘기했습니다. 11층 이미 눌러져 있잖아요. 안 보이세요? 저 한국말 잘합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예의 좀 지켜주세요. 참네. 남의 나라 와서 누가 누구한테 선생질이람? 기껏 점잖게 얘기했더니 그 아줌마는 또다시 콧방귀를 끼며 무례하게 굴더라고요. 최근 10몇 년 동안 이렇게 대놓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오랜 기간 한국에 살면서 저도 전반적인 꾸밈새나 표정 등이 한국인과 비슷해져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외국인 티가 안 나기도 했고 설령 알아보더라도 오히려 요즘에는 더 조심스럽게 대하려고 하거든요. 아직도 저런 무식한 사람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던 찰나 엘리베이터는 11층에 도착했죠. 저를 앞장서서 내린 그 부부는 제가 가려는 식당을 똑같이 들어갔죠. 그때부터 기분이 쎄했는데 제 바로 앞에서 예약자 이름을 대더라고요. 예비사위의 이름이었죠. 설마 하니 이런 사람들이 사돈내외였나 싶어 기가 막히더군요. 직원이 저에게도 예약하고 오셨냐고 물어서 저도 똑같이 예비사위의 이름을 대니 앞에 서 있던 부부는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런데 표정이 아주 불쾌했어요. 아주 대놓고 떨떠름하고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는 겁니다. 저희는 매우 어색하게 예약한 룸으로 들어갔고 서로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먼저 와 있던 예비사위가 어떻게 같이 들어왔냐며 자리를 안내해 주었어요. 5분도 지나지 않아 저희 딸도 도착을 했고 그렇게 상견례 자리가 시작이 되었죠. 식사가 세팅되는 동안 안 싸둔 여자는 저를 아니 꼽다는 눈빛으로 훑어보더군요. 그동안 우리 딸이 시집가게 될 집안이 어떤 집안일까? 혼자 이런저런 상상을 해왔는데 제가 상상했던 최악보다도 더 최악이었어요. 안사두는 침묵을 깨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 분이세요? 태국 사람입니다. 하늘이 아빠랑 결혼하면서 한국에 와서 그 뒤로 쭉 한국에서 살았고요. 아, 하늘이 아버님 되시는 분은 어쩌다가? 사고셨대. 하늘이 초등학교 때. 엄마는 무슨 그런 질문을 해. 어머님, 음식은 입에 맞으시죠? 괜찮네. 너도 어서 먹으렴. 그래, 여기 비싼 음식점이라며. 아들,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너 먹을 거 먹어. 제가 아무리 상견례 자리가 처음이라 잘 모른다고 해도 제 앞에 앉은 안사돈이 얼마나 경우가 없는지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안사돈이 무례하면 무례할수록 저는 머릿속으로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이런 집안에 제 딸을 정말 시집 보내는 게 맞나 싶어서요.
사돈 내외는 그 뒤로 요리들이 들어올 때마다 무슨 며칠 굶은 사람들 마냥 음식만 먹더군요. 개인적으로는 식사할 때 쩝쩝거리며 먹는 사람을 안 좋아하는데 사돈 내외는 쩝쩝거리는 소리가 유난히도 컸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도 그 두 사람과 별로 대화를 하고 싶지도 않아서 안 좋은 표정으로 그냥 식사만 했죠. 메인 요리까지 전부 해치우고 나니 배가 어느 정도 채워진 건지 사돈 내외는 식사하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그러더니 안사돈이 저한테 또 질문을 하더군요. 그럼 사돈은 그냥 집에만 계세요? 저희는 아직 일을 하고 있거든요. 남편분도 없이 어떻게 사신 거예요? 처음엔 되게 막막했겠네요. 네, 그랬죠. 그나마 제가 요리를 좀 해서 작은 식당 하나를 차려서 했어요. 남편 보험금도 좀 나왔었고. 식당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으셨겠네요. 근데 한국말은 되게 잘하시네요. 눈 감고 들으면 한국 사람인 줄 알겠어요. 여기서 산지 이제 한 35년 정도 되어가니까요. 오래 사셨네. 하늘이가 애가 반듯하고 귀하게 자란 줄 알았는데. 아우, 애들 이거 결혼시키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저와의 대화 끝에 안사돈은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혀를 끌끌 차는 것이었습니다. 기분이 나쁜 걸 넘어서 화가 났지만 안사돈의 말에는 저도 동의하는 바였어요. 이 결혼을 시키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요. 집에 가서 딸아이와 싸워서라도 뜯어 말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눈치 없는 예비사위가 끼어들었어요. 왜? 엄마 하늘이 마음에 들어 했잖아. 우리가 준비도 엄청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야, 아서라. 한국 사람도 아니고 우리랑 급도 안 맞고 괜히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힐 일 생길 바에야 지금 정리하는 게 낫지. 한국 사람이 아닌 게 왜 얼굴 붉힐 일이 되는데요? 저희 엄마 한국 영주권자세요. 그리고 급은 무슨 급이요? 어머님 아버님 우체국 주사 아니셨어요? 뭐 얼마나 급 차이가 난다고 그러세요? 안사돈의 말에 식사 시간 내내 조용히 있던 저희 딸이 또박또박 반박을 하더군요. 딸의 목소리나 표정을 보니 식사 시간 내내 화를 참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제가 엄마라서 아는데 저희 딸이 굉장히 독한 구석이 있어서 화나면 무서운 아이거든요. 직업이 변호사인데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안사돈은 그런 저희 딸을 하나도 몰라서인지 여전히 무례한 말투로 얘기하는 겁니다. 얘, 어디서 어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댔구니? 우리 아들이 교사야, 교사. 당연히 급 차이가 나지.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것도 모자라 그 어머니가 식당 일 하는 외국인 노동자라니? 우리 집안을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정말? 안 그래요, 하늘어머님? 직접 얘기를 해보세요. 이런 흠 있는 가난한 처가 얻으면 제 아들만 고생할 게 뻔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결혼 어떻게 찬성합니까? 이후에 어찌되었건 서로 이 결혼 없자는 의견은 맞는 것 같네요. 의견이 일치되었으니 저희는 이 결혼 안 하는 걸로 알고 가겠습니다. 딸, 일어나자. 결과가 뻔한데 더 앉아있을 필요도 없고 딸아이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아 저는 아예 자리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눈치 없이 있던 예비사위 혼자만 크게 당황한 것 같더군요. 엄마, 왜 그래? 어머님 하시는 식당 별로 안 작아. 꽤 규모도 있고 하늘이 학비도 어머님이 다 해주셨다는데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법대 대학비를 무슨 수로? 설마 빚도 있으세요? 빚쟁이 집안에서 어딜 가면 우리 아들 넘본 거야. 빚은 없고요. 식당은 있어요. 지금 5호점까지 내서 잘 유지 중이네요.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가게당 한 100평 정도 되려나? 뭐라고요? 어디서 그런 얄팍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알아서 판단하던 하세요. 어차피 지금 이 결혼 엎어버리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이제 와서 그런 게 중요하세요? 증거 있어요? 증거를 보여줘요. 그 순간 갑자기 한마디도 거들지 않던 바깥사돈이 안사돈 등을 후려쳤어요. 한 5번쯤 안사돈 몸이 휘청일 정도려. 너무 놀라서 쳐다보는데 바깥사돈이 호통을 치더군요. 안사돈에게요. 시끄러워. 조용히 하지 못해. 당신 때문에 결혼을 그르치게 되었잖아. 당장 사돈께 사과드리지 못해. 저기 죄송합니다, 사돈. 제가 그냥 궁금해서.
제대로 사과드리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큰 식당을 운영하시는 줄 몰라서 정말 죄송해요, 사돈.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항상 입방정을 떨어서 제 폭을 깎아먹는 버릇이 있어요. 용서하십시오, 사돈. 안사돈은 머리가 다 헝클어진 채로 갑자기 풀 죽은 강아지가 되어서 저에게 더듬더듬 사과를 했어요. 저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더욱더 결심이 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이딴 집에는 제 딸을 보낼 수 없다고요. 사과는 됐습니다. 여지껏 아내분께서 마음대로 무례한 짓을 저지를 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옆에서 같이 사람 기분 나쁘게 쳐다볼 때는 언제고,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바로 아내 탓을 하시네요. 그것도 남이 보는 앞에서 폭력까지 써가면서요. 태수가 어떤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딴 되먹지 못한 가정에는 절대 우리 딸 시집 못 보내요. 저희는 이만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딸을 데리고 나와버렸답니다. 예비서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쩔쩔매고, 안사돈은 저를 붙잡으며 한 번 더 사과하려고 했으나 제 딸이 뿌리쳐버렸어요. 저희 몸에 한 번이라도 더 손대면 폭행으로 신고할 줄 알아요. 변호사인 제 딸이 버럭 소리를 지르니 세 사람 모두 선뜻 저희에게 다가오지 못했고, 저희 두 모녀는 그렇게 식당을 나섰죠. 그 뒤로 한동안은 예비 사위였던 태수에게서 연락이 오는 모양이었어요.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는 내용이었겠죠. 제 딸이 계속 거절하고 연락을 안 받자 하루는 제가 식당에 있는데 예비 사위와 안사돈이 찾아오더라고요. 가게 문 밖에서 쭈뼛거리고 있을 때부터 직원에게 뭔 일 있으면 바로 경찰을 부르라고 하고 나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대뜸 무릎을 꿇더군요. 예비 사위 말고 안사돈이요. 사돈, 저희 아들이 하늘이를 정말 많이 좋아한대요. 제가 그날 저지른 무례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 몰라서 그랬어요. 제가 그날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결혼 다시 진행시켜 주세요. 하늘이는 제가 제 딸처럼 정말 금이야 오기야 잘 보살펴 줄게요. 누가 누구 사돈이에요? 이보세요. 꿈 깨세요. 제가 그냥 허름한 식당 주인인 줄 알았을 때는 급이 안 맞는 것 같더니 돈 좀 있다고 하니까 무릎이라도 꿇어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던가요? 그 틀려먹은 생각이 저희 집안이랑 영 급이 안 맞아서 도저히 이 결혼 다시 못하겠네요. 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제 딸 그쪽 집안에 시집 보낼 생각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그리고 소금을 뿌려서 두 사람을 내쫓아버렸어요. 식당 일을 하니 굵은 소금이 바로 있어서 좋더군요. 세상에, 예비 사위는 아들이라는 놈이 자기 엄마가 무릎을 꿇고 울며 불며 비는데 그 옆에 서서 그런 제 엄마를 원망하는 눈으로 보고만 있더라고요. 그 꼴을 보니 역시나 이 결은 무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죠. 변호사였던 저희 딸은 그날 상견례 자리에 있었던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언제 또 그 식당을 간 건지 CCTV 영상도 전부 수집해 놓았더군요. 파혼의 책임을 전부 예비 남편 탓으로 돌리고 위자료를 얻어내겠대요. 결혼 준비에 들었던 돈과 모든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전부 배상해 내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득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딸은 너무나 쿨하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별로 우리 입장에서는 큰 금액은 아닌데 그 집안에서는 꽤 큰 금액일걸? 그냥 화풀이로 하는 거야. 고생 좀 해보라고. 뭐? 뭐 그렇게까지 해. 저번에 소금도 한 바가지 맞고 갔는데 그만하면 됐지 뭘. 뭐가 그만하면 돼? 이 박하늘의 엄마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줘야지. 앞으로 다른 남자 만날 때마다 얘기할 거야. 내가 우리 엄마 건드린 인간들 어디까지 괴롭혔는지. 아우 기집애야. 너 시집 못 가. 그만해. 그 말에 기가 막혀서 등짝을 치니 딸은 깔깔 웃으며 자기 방으로 후다닥 도망가더라고요. 딸이 농담과 과장을 섞어서 하는 말투였지만 그 내용은 전부 다 진심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 딸이 고맙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약간은 미안하기도 하네요.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고 나서도 딸이 여전히 씩씩해서 참 다행이기도 하고요. 그 후로 벌써 계절이 3번 바뀌었어요. 오늘은 저희 모녀가 오랜만에 주말에 아무 일정 없이 늘어지게 쉬는 날이었는데 요즘 삶의 낙하나가 사연살롱의 사연을 듣는 거랍니다. 평소처럼 제가 유튜브를 듣고 있으니
딸이 저희의 사연을 한번 올려보자고 제안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딸의 도움을 받아 저희의 긴 이야기를 작성하게 되었어요. 다 쓰고 보니 참 긴 이야기였네요.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래요.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50대 남성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평범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드라마에는 나오는 일들은 저랑은 다른 세계 얘긴 줄 알았죠. 그런데 얼마 전 저한테도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났지 뭡니까?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큰아들과 작은딸, 그리고 유순하고 가정적인 와이프가 있어요. 저는 현재 지방에서 아는 형님의 공장 일을 돕고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에 월 300 정도 받고 있어요. 솔직히 내 식구가 먹고 살기엔 빠듯한 돈이에요. 제가 지금에야 이러고 살지만 처음부터 남 밑에서 일하고 살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서울에서 수출 무역업을 했더랬죠. 서울에 아파트도 2채나 가지고 있었고 차도 외제차를 끌고 다녔고요. 그 밖에도 현금 자산을 꽤 보유하고 있었고 1년에 한두 번은 가족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망하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처음에 작은 계약이 틀어지기 시작하더니 금세 도미노처럼 눈앞에서 와르르 사업 전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세운 사업인데 끝까지 버텨보려고 사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보다 못한 본가와 처가에서 도와주려고 애를 썼지만 턱없이 부족하더군요. 결국 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사업을 하는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래도 제일 친한 놈이라 생각해서였죠. 자존심 다 버리고 구질구질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싸늘했어요. 자기 보기엔 어차피 망한 게 뻔한 사업이니 그냥 접고 다른 일을 시작하라지 뭐예요. 전 친구의 멱살을 잡고 크게 다퉜어요. 가망 없어. 더 시간 끌어봤자 빚만 불어날 뿐이야. 뭐? 내가 어떻게 쌓아온 사업인데 내가 어떤 심정으로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알기나 해?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겠다 맹세까지 했어요. 제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마저 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제 사업이 망하자 가장 힘들어한 건 작은 딸이었어요. 큰아들은 대학 졸업학기라 이미 등록금을 다 낸 상태인데다 사업이 잘 될 때 어학연수며 유럽 배낭여행까지 아들의 미래를 위해 금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준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작은 딸의 경우는 달랐어요. 아직 고등학생인데다 일반고도 아닌 예고에 다니고 있어서 전학이 불가피했죠. 예고는 등록금도 비싸고 실기비까지 따로 내야 해서 도저히 현재 형편으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미대 진학이 꿈인 딸아이를 일반 고등학교로 전학시켰어요. 대신 미대 입시를 대비해 미술학원을 보내주기로 했고요. 그런데 참, 미대 입시학원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아내가 다 알아서 했으니까 저야 알 리가 없었죠.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 주 6일을 꼬박 일해서 월 300 손해 지는 상황에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딸아이 학원비 대주는 건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학원비 내는 날이 무서워질 정도로요. 솔직히 딸아이 원망도 좀 했어요. 미대 들어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또 간다고 해도 전공 살려서 취업하는 것도 힘들 테니까요. 게다가 미대 나와서 잘 되려면 유학은 기본이라고들 하는데 저희한테 이제 그런 건 꿈도 못 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집이 이렇게 된 마당에
미술을 하겠다고 그 고집을 부리니 나 원참. 전 딸아이가 미술을 관두고 그냥 취업 잘 되는 간호학과나 회계학과에 갔으면 좋겠다 아내에게 내비쳤어요. 미대는 우리 형편 좋았을 때 얘기지. 지금 상황엔 아니잖아.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서 진로 바꾸게 합시다. 제대로 지원도 못 해주면 지은이도 고생할 게 뻔해. 그런데 아내가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잠깐 형편 어렵다고 앞날이 창창한 딸의 꿈을 막을 수는 없다나요. 나중에 딸한테 원망이라도 듣게 된다면 자기나 저나 많이 괴로울 거라고요. 힘 닿는 데까지는 해줄 만큼 해주자고요. 사실 전 그런 아내의 말이 곱게 들리지 않았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장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 건 저였으니까요. 아내는 여전히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강남 사모님이 아니란 걸 직시해야 하는데 말이죠. 전과 달리 사는 집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젊은 경비원이 여럿 딸려있던 고급 아파트에서 허름하고 곰팡이 핀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아내는 여전히 부잣집 사모님처럼 하고 다녔어요. 형편 좋을 때 선물로 사주었던 명품 가방들을 그대로 들고 다니더라고요. 중고샵에 갖다 팔면 그게 다 돈인데 말이죠. 여보, 그 가방 이제 파는 게 낫지 않아? 이런 동네에서 그렇게 다녀봤자 짝퉁 소리밖에 못 들을 텐데. 모르는 소리 말아요. 여자들은 명품 가방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요. 참, 지금 우리가 그런 거칠애하고 살 처진가요? 가방 팔아 생활비에 보태면 얼마나 좋아요. 남편 고생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제 월급날이었죠.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트럭에서 파는 전기통닭 한 마리를 사서 들어갔어요. 딸이 치킨을 참 좋아하거든요. 전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딸에게 나와서 치킨 먹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됐다고 하더군요. 우리 딸 치킨 제일 좋아하잖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빠, 학원에서 나만 빼고 다 특강한대. 나 이제 쪽팔려서 어떻게 살아? 특강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의아해하는 절 보곤 아내가 다가왔어요. 특강비가 너무 비싸서 하지 말랬더니 지 친구들은 다 한다고 전 난리네. 미술학원에서 방학을 맞아 특강을 하는데 글쎄 특강비가 기존 학원비의 2배라는 거예요. 200만 원이요. 전 비싼 특강비 얘기를 듣자 입맛이 싹 달아났어요. 지금 형편으론 가당치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저렇게 슬퍼하는 딸의 얼굴을 보니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주고 싶었죠. 그때 제 눈에 아내의 명품 가방이 들어왔어요. 여보, 저 가방 이제는 파는 게 좋지 않아? 그랬더니 아내가 대뜸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돈은 미국에 사는 언니한테 빌려보겠다면서요. 아내의 친언니는 미국에서 미용실을 크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망해서 거리에 나앉을 때 지금 살고 있는 이 빌라 전세 자금을 내준 사람이 바로 처형이었어요. 돈은 안 갚아도 되니까 용기 잃지 말고 살라고요. 그 일로 아내는 처형한테 미안한 마음을 크게 가지고 있어요. 저도 처형한테는 늘 고맙고 미안한 처지고요. 그런데 사람이 참 자식 앞에선 뻔뻔해지나 봐요. 이번에도 결국 처형한테 손을 벌리고 말았거든요. 나중에 일이 잘 풀리면 전부 갖겠단 마음이었죠. 그렇게 딸아이는 다른 친구들처럼 방학 특강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계기로 아내와 전 조금 멀어지게 되었어요. 아내는 예전처럼 밝아 보이지 않았죠. 이제 정말 우리가 망했다는 걸 실감이라도 한 듯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대화도 많이 줄었고요. 전 이 모든 게 다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고 가정의 화목도 이룰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살다 보면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돈 때문이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공장 형님이
일요일에도 일해줄 수 있겠냐고 묻더군요. 얘기를 들어보니 야근비에 주말 수당까지 돈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참에 딸아이 대학 등록금이라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숙식은 공장에서 마련해준 기숙사에서 하게 되었고, 가족들이 있는 집에는 2주에 한 번 정도 갈 수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집안 사정은 아내와 통화를 하며 듣는 게 고작이었죠. 밥은 먹었냐, 집에 일은 없냐. 통화 내용은 늘 같았어요. 그때마다 아내는 별일 없다고 했고요. 그렇게 전 조금씩 공장 생활에 익숙해져 갔어요. 그런데 숙소에 누워 가만히 생각해보니 바로 다음 날이 아내 생일이지 뭐예요. 아차 싶었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기억이 나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전 공장 형님한테 전화해서 하루 휴가를 얻었어요. 그리고는 동네 빵집에 들러 생크림 케이크를 사고 시장에서 아내가 좋아하는 복숭아도 10,000원어치 샀어요. 이번에야말로 아내와 대화 좀 나누고 예전처럼 돈독한 사이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웬걸? 집에 가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딸에게 전화해보니 학원에서 특강 중이라 늦게 끝난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상했어요. 아내는 일을 다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아내가 밤 9시가 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생일 케이크 초만 꽂은 채 잠이 들고 말았어요. 얼마나 잤을까? 아내가 절 깨우더군요. 시계를 보니 11시였어요. 당신, 지금 이 시간까지 어딜 돌아다닌 거야? 동창회가 있어서 다녀오는 길이에요. 동창회라는 말에 부하가 치밀더군요. 전 사업이 망한 이후 모임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남편은 주말도 반납하고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아내는 친구들 만나 시시덕거리며 놀았단 얘기잖아요. 제가 우연히 찾아온 그날 말고도 아내는 자주 밖으로 놔두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자신을 의심하는 줄도 모르고 아내는 자기 생일인 줄 어떻게 알았냐고 좋아하더군요. 기왕 생일 케이크를 사왔으니 초에 불이라도 붙이자고 했죠. 하지만 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길로 다시 공장으로 오고 말았어요. 공장으로 돌아와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곤 물었죠. 엄마가 자주 외출하냐고요. 그러자 딸이 좀 머뭇거리더군요. 딸아이 말로는 엄마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밤마다 어딜 나간다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물어도 그냥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다네요. 저는 딸에게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고 다그쳤어요. 그러자 딸은 엄마 아빠 사이에 혹여 분란이라도 일어날까봐 걱정이 돼서 말 안 했다고 하더군요. 전 이 이야기를 공장 형님한테 했어요. 그러자 형님이 심각한 얼굴로 그러더군요. 제 와이프가 바람이 난 것 같다고요. 딱 봐도 바람이네. 얘기 들어보니까 좀 된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해도 이건 바람이 분명한 것 같았어요. 일도 안 하는 아내가 밤마다 나갈 곳이 어딨겠어요. 잘 나가던 사모님에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 아내도 도피할 곳을 찾고 싶었을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전 아내한테 묻지 못했어요. 혹여 정말 아내가 바람이라도 난 거라면 전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으니까요. 제게 남은 건 이젠 가정 하나뿐인데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하는 게 아닐까. 아내의 외도는 그냥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 같은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공장을 쉬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어요. 출근하다 계단에서 다리를 헛디뎌 넘어졌거든요. 병원에서는 다리뼈에 금이 갔으니 3주 정도는 쉬라고 하더군요. 공장 형님도 이 기회에 집에 가서 좀 쉬라고 권했고요. 하지만 전 집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내를 보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별 수 있나요? 갈 곳이 집밖에 없는 걸. 결국에 짐을 싸서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가니 절 보는 아내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하지만 이내 아내는 제 몸 걱정부터 했어요. 그런 아내를 보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아내가 제 아픈 모습을 보고 이제 한눈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나 저녁에 친구랑 약속이 있는데 어쩌지? 내가 죽 끓여놓을 테니까 데워 먹어요. 전 아내의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 욕을 하고 말았어요. 아내는 무척 당황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아내는 끝내 외출을 했어요. 전 비참한 마음에 아내가 끓여준 죽을 싱크대에 모조리 버렸어요. 그리곤 아내가 정말 친구를 만나러 간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며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절뚝거리는 발로 설거지를 하면서요. 그러다 문득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에 가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미국 처형한테 전화를 걸었죠. 저는 처형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는 전에 보내주신 학원 특강비에 대해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난 돈 보내준 적이 없는데 특강비라니? 네? 아내 말로는 분명히 처형이 우리의 특강비를 계속 내주고 계신다던데요. 처형은 빌라 전세금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돈을 보내준 적이 없다더군요. 게다가 아내가 처형과 통화하면서 요즘 형편이 나아져서 괜찮다고 했다나요. 오히려 처형이 더 의아해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언제든 미국에 오면 생활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어요. 처형과 통화를 마친 전 오히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미술학원 특강비의 출처 때문이었죠. 아내는 자정이 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전 거실로 조용히 나갔어요. 아내가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 들어오고 있었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머리칼도 헝클어진 채로요. 아내는 절 못 봤는지 곧바로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더군요. 전 아내가 어떻게 학원비를 마련했는지, 그리고 밤마다 어딜 다니는 건지 수많은 의문에 휩싸여야 했어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아내에게 물었어요. 어젠 왜 그렇게 늦었냐고요. 그러자 아내는 횡설수설 하더군요. 아줌마들이랑 수다를 떨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떨다 노래방 가선 신나게 놀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 근데요, 무슨 수다를 하루가 멀다 하고 떤답니까? 지어낼 거면 제대로나 지어낼 것이지. 저는 아내의 어설픈 거짓말을 단박에 간파했지만 차마 지난밤 어디서 무얼 했냐고 따져 묻지는 못했어요. 결국 전 아내의 뒤를 밟기로 했어요. 다음날 아내에게 공장에 일이 생겨서 잠깐 가봐야겠다고 말했어요. 아내는 그 몸으로 어딜 가냐고 걱정을 했지만 아내가 속으로는 기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집을 나선 저는 집 근처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었고 저녁 8시가 되자 아내가 집에서 나오더군요. 아내가 버스에 오르는 걸 확인하곤 택시를 타고 아내가 탄 버스를 쫓았어요. 1시간 정도를 따라갔을까요? 마침 아내가 버스에서 내리더군요. 서울 시내였어요. 시간은 벌써 9시가 넘었더라고요. 버스에서 내린 아내는 어디론가 종종 걸음을 쳤어요. 따라가 보니 제가 잘 아는 동네더군요. 제가 사업을 하던 시절 제 사무실이 있던 동네였어요. 뒤따르는 내내 아내가 왜 하필 이 동네로 온 걸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궁금증은 생각보다 빨리 풀리게 됐죠. 아내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한때 제 절친이었던 친구놈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이었거든요. 순간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진 것 같았거든요. 내 친구놈과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는 게 너무나 분명했어요. 친구와 제가 사이가 좋았던 시절 녀석은 제 아내와도 사이가 좋았었거든요. 비혼주의라는 놈이 가끔 농담조로 제 아내 같은 여자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결혼하겠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그 놈이 옛날부터 제 마누라를 탐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어요. 아내도 그 친구를 보고 결혼하면 좋은 남편에 좋은 아빠가 될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호감을 보이기도 했고요.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모르긴 해도 딸의 특강비도 그놈이 챙겨줬겠죠. 전 모든 걸 포기하는 심정으로 아내를 뒤따라 건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로비에 들어서니 야간 경비원이 절 막더군요. 무슨 용무로 찾아오신 겁니까? 방금 들어간 여자, 그 여자를 찾아왔습니다. 누구? 아, 박 사장님 친구분이요? 박 사장이 앞서 말한 제 친구놈이에요. 이미 경비원도 알 만큼 들락거린 모양이었어요. 순간 전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았죠. 전 막무가내로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경비원이 절 막으려 했지만 재빨리 엘리베이터에 올라 친구놈 사무실이 있는 층을 눌렀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보니 사무실 안은 불이 꺼진 채 컴컴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모양이었고요. 그때였어요. 저 멀리 사장실 문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안에서 사람 말소리가 들리더군요. 머릿속은 온통 친구놈과 아내가 사장실에서 뒹구는 모습으로 가득했죠. 그렇게 굴욕적이고 참혹한 심정으로 사장실 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제 친구는 혼자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친구는 갑작스런 제 방문에 의아한 표정이었죠. 연락도 없이 내가 여긴 웬일이야? 전 다짜고짜 소리쳤어요. 어딨어? 우리 마누라 어디 숨겼냐고?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재수씨가 어딨냐니? 전 다리를 절뚝거리며 다가가 친구놈의 멱살을 잡았어요. 그제야 친구놈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군요. 그 모습에 전 확신할 수 있었어요. 놈이 내 아내와 붙어먹고 있다는 걸요. 네가 뭐가 모자라 남의 와이프까지 건드려? 너 나 죽는 걸 보고 싶어? 일단 이거 놓고 얘기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면 왜 우리 마누라가 밤마다 네 사무실에 찾아오는 건데?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아 미치겠네. 친구놈은 변명을 하는데 급급했어요. 전 가증스런 녀석의 얼굴을 치려고 주먹을 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 아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그만해요. 나 여기 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문가에 제 아내가 서 있더군요. 파란 청소 아줌마 옷차림으로 손엔 대걸레를 든 채로요. 여보, 당신이 왜 그런 옷을 입고 있어? 손에 대걸레는 뭐고? 미안해요. 진작 말 못해서.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더군요. 친구놈은 그제야 그간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몇 달 전 녀석은 아내로부터 온 전화를 받았다더군요. 혹시 일자리를 주선해 줄 수 있겠냐고요. 재수 씨한테 차마 험한 일을 시킬 수 없어 처음엔 격리 일을 주선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자신 때문에 괜히 피해를 주기 싫다며 격리 자리를 극구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내에게 회사 청소 일자리를 소개해줬다고요. 평일 저녁에 5시간 정도 일을 하지만 친구놈은 사장 재량으로 월급을 좀 더 챙겨줬더군요. 정 그제서야 왜 아내가 매일 밤 땀 범벅이 된 채 돌아와 샤워를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껏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다니. 제가 생각해도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파란 청소복을 입고 서 있는 초라한 아내를 보니 차라리 잘 차려입고 나가서 바람이라도 피웠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미안하고 안쓰럽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아내를 철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여자라고 원망했던 제가 바보였죠. 딸아이 특강비를 감당하기 위해 밤마다 건물 청소 일을 다녔을 아내를 생각하니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지금껏 험한 일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여자였는데 그런 사람이 남편 잘못 만나 나이 들어 저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 미칠 것 같았어요. 제 자신이 죽도록 밉더군요. 전 친구놈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해해서 너무 미안하다고요. 친구는 절 일으켜 세우며 이러지 말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진작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미안하다고요. 그 길로 전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는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죠. 그리고는 장롱에서 명품 가방을 꺼내왔어요. 그건 얼마 전까지
제가 팔라고 했던 바로 그 명품 가방이었어요. 아내는 울먹이면서 가방을 열어 상표를 보여주더군요. 여보, 이거 사실 짝퉁이에요. 원래 거는 진작에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 썼어요. 왜 나한테 진작 얘기 안 했어? 난 그것도 모르고 괜히 당신만 원망했잖아. 아내는 제가 상처를 받을까봐 명품을 팔고 똑같이 생긴 짝퉁백을 메고 다녔던 거였어요. 그 백은 제가 아내에게 결혼 20주년에 선물로 준 사연 있는 가방이었거든요. 전 그날 아내와 부둥켜 안고 참 많이 울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을 위해 묵묵히 희생한 아내한테 미안하고 이런 사람이 내 아내라서 감사하는 마음뿐이었죠. 그날 이후 전 공장 생활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낮에는 택배 상하차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있죠. 공장 생활보다 조금 고되기는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훨씬 행복해요. 아내는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딸애가 대학에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모아놔야 한다면서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서로 합심해 어려운 상황에 맞서고 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우리 집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들의 취업과 딸의 미대 합격 소식이었죠.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듯이 우리 집은 비록 돈은 잃었지만 전보다 커다란 행복을 얻을 수 있었어요. 아내와 저는 요즘 노후에 대해 종종 얘기해요. 딸애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처형이 있는 미국에 가는 게 어떨까 하고요. 여행도 다니고 다시 한번 신혼 때처럼 살아보자고요. 전 인생에는 참 많은 굴곡이 있지만 그 굴곡 끝에는 무지개가 있다고 믿어요. 우리 부부는 그 무지개를 향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